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 뉴스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과 청와대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대한 방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 징계 절차에 착수한 적도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또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를 못한 건 목록이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막무가내 거부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9살 아이가 베란다에 차가운 물이 들어있는 욕조에 방치된 채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계모가 시끄럽게 군다고 학대를 한 건데 이 비정한 계모는 이전에도 죄 없는 아이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본인들이 실수로 격추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전 세계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기계 결함을 주장했던 이란이 뒤늦게 실수를 인정하자 이란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뿐만 아니라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대기 메마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혹은 보통 단계 나타내겠습니다. 또 오늘 전국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 오후 3시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영남과 호남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인데다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9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영하 1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낮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던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빴던 적 있으십니까? 조직 생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는 6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직장인들이 이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글쎄요,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부터 먼저 물어보시면 네, 저도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좀 굉장히 좀 하루를 열심히 사는 스타일인데 한 선배가 제 뒤를 졸졸 쫓으면서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사니? 야,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 또 그날따라 또 엘리베이터 타기 싫어서 계단으로 걸어오면 또 그 선배가 참 악착같이 계단 걷는다.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 근데 저는 약간 좀 헷갈렸던 게 이게 또 칭찬 같기도 한 게 그 선배는 제가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좀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좋은 남자 돼주실래요? 했더니 다시는 그런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악착같이 산다고 안 하고 참 너 열심히 사는구나 이러면 되잖아. 시집이랑 자꾸 연결해가지고. 고혜성 씨는 어때요? 아니 저는 개그맨들이 원래 그 좀 생활이 좀 뭔가 좀 군대처럼 그렇다고 하지 않나요?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신인 때 아니 저기 뭐 이렇게 웃겨가지고 선배들이 그 코너 그 준비하다 웃겨서 웃는데 웃지 말라고. 예. 그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예, 웃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게 되게 좀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아니 변호사들도 조직이잖아요. 변호사 사연은 어떻습니까? 사건 처리 같은 걸 하다 보면 많은 얘기들을 듣게 돼요. 네, 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너는 네. 어떻게 돼지처럼 밥만 축내냐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 이혼까지 갔던 사건이 있는데 그만큼 이 모욕적인 언사, 이 불쾌한 언사 이게 좀 일상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 속에서 그런 걸 느끼시는군요. 예. 저도 좀 봤는데 얼마 전에 그 한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한테 수차례 욕설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수술실에서 같은 동료 의료진한테 수술 도구로 이렇게 위협을 한 사건이 또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의사가 수술 중 간호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병원입니다. 수술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면서 후배 의사 정강이를 수시로 걷어차거나 수술실에서 날카로운 수술 도구로 위협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유 그래요? 야. 네. 어떻게 수술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관련 인터뷰 내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모르죠. 간호사들한테 좀 목소리 많이 하셨다. 포럼도 많이 하고. 수술 집중하시는 날에는 정강이 쪽에 붕대를 두껍게 하고 와요. 그러면은 좀 말아서 좀 덜 아프니까 칼이 잘 안 된다고 옆에 있는 간호사분들을 막 찌른다고. 수술실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거기는. 아니 병원의 폭력까지 그리고 수술 도구를 가지고 메스까지 가지고 위협한다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아예 맞을 준비를 해가기도 하네요. 네, 네. 붕대를 감아서. 와. 예. 근데 저런 상황은 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어휴. 예, 그런데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가 좀 다릅니다. 네. 일단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이제 적시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이제 성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그걸로 아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판단이 들 정도라면 명예훼손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추상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경멸적인 표현 예를 들면 뭐 근본이 없다라던가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는 두 개 다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상적으로 얘기하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냐 이 부분이 차이예요. 구체적으로 어떻하기보다는 지금 이 사안은 추상적으로 경멸의 의사표시를 많이 표현한 거거든요.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에 가까운 그런 사건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모욕죄군요. 그런데 내용을 쭉 들어봤을 때는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받았나요? 네, 이 사건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도 그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징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체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모욕 또는 이제 협박 이런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욕죄 이 정도가 아니고 저는 그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네.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살인미수 너 아닌가요? 죽을래라고 하면 살인미수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난 그 정도 상황까지 보는 건데. 와.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하고 고함을 질른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립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의사가 간호사를 상대로 뭔가 업무를 잘못해서 실수를 지적하거나 문제를 개선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머리와 귀는 장식이냐, 왜 달고 다니냐 아이고. 이렇게 이제 폭언을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병원 측은 어떤 입장을 나타냈나요? 네, 이거를 처벌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모욕죄가 또다시 얘기하겠지만 형이 그리 높지도 않고요. 직접 당사자한테 사과를 하고 또 병원 내부에서 징계 처리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내부 징계도 필요하겠지만 저렇게 심하면 저기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 처벌이 가능해요. 이 모욕죄가 이 타인을 뭐 경멸할 의사로 아니면 뭐 추상적으로 이렇게 모욕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이게 형 자체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의 벌금입니다. 형이 좀 많이 낮아요. 네. 형법 법규 중에 그러네. 막 그러다 또 그리고 반의사 불벌 아니 모욕 그 친고죄라고 고소가 꼭 있어야 되는 범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도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 모욕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좀 사례를 통해서 모욕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직장 내 모욕죄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인가요? 네, 그 한 직장에서 여성 상사가 여자 직원에게 아주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 여자 직원이 사표를 낸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 이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게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이 언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자 직원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는 그 상사 여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위자료 배상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뭐 이 기사 같은 걸 여러 가지 접하다 보면은 사실 여자 직원에 대한 모욕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모르는 척하지 말고 숨지 말고 똘똘 뭉쳐서 법적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떻게 돼요?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 네, 일단 모욕죄는 그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법원에서는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녹음입니다. 녹음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욕을 내가 어떻게 들었다라는 걸 일지에 정리를 쭉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보면 정말 그 세상에 이런 모욕적인 표현들을 깨알같이 적어 놓으셨어요. 네. 그거에 이제 부합하는 녹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두셔야 모욕, 명예훼손 또는 이제 성희롱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직장 내에서 그 저런 일이 발생하면은 해당 발언의 증언과 일지 작성 시 반드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직장 내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저 부하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녹음돼야 된다고, 녹음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그냥 대화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직장 내 또 조직 내 이거 말고 공동체 생활 하잖아요. 우리 네. 근데 아르바이트, 아파트에 많이들 살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그 뒷담화 수준을 넘어서는 얘기들.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례 이런 게 또 많다고. 네, 맞습니다. 주부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뭐 이웃끼리 그런 얘기 좀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게 엄청난 우울감과 우울증까지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웃에 대한 험담인데요. 그 험담도 뭐 누가 어쨌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중에 어떤 엄마 한 명이 뭐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데 실제로 이분은 그렇게 험담한 사실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가 있고 실제 법원에서도 유죄다라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웃에 대한 험담도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 거네요? 근데 좀 애매한 게 험담이 저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 보면은 늘 좀 항상 따라오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한 타겟이 정해지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모여들어서 욕을 집단으로. 하기도 하고 네. 사실 이렇게 공감대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하고도 잘 놀다가 화장실을 가기가 좀 이거는 아니, 제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네. 약간 심리적으로 아, 약간 험담할까 화장실 봐. 갔더니 이것들이 다 욕하는 거 아니야 해서 꼭 참았다가 다들 자리를 팔 때 함께 화장실에 간다거나 근데 그걸 한 명을 놓고 여러 명이 덤벼들면 이게 왕따 문제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사례 보면 제가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웃기지 웃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저거 욱해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왜 못 웃게 하냐 그랬다가 왕따가 됐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를 따돌렸습니다 선배들이.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개그 생활이. 얘 봐라, 얘 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게 뭐 왕따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게 되면 심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또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 정신적인 위자료 같은 거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법에는요, 모욕죄가 많은 사람, 불특정 다수인이 있을 때 뭐 경매를 해서 표시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 이 전파될 거는 이제 판례상 인정하긴 하는데 험담, 뒷담화하는 경우를 처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또 이 사원 중에는 주차 중에 무단 주차를 해놓고 시비가 붙어서 미친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다른 사람 보는 데서 했기 때문에 모욕죄로 벌금 처벌도 받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형사처벌도 되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또 해주라고 위자료 뭐 100만 원 이상 나왔던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상을 떠나서 모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바로 저희한테 이제 공공 서비스를 안내하는 공공기관 콜센터 직원분들인데 네. 거의 늘 모욕적인 말을 그렇죠. 들으면서 그분들.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네,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한테 받을까요? 처음에 전화했을 때 전화 끊은 여자 같은데 딱 그 찾으면은 나한테 내 계좌로 5,000원 보내라고 해. 열받은 거. 아줌마 됐고요. 거기 팀장 있죠. 아줌마 관리하는 팀장 있죠. 전화하라고요. 거기보다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굉장히 손이 떨리고 가슴이 지금도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상처, 귀에 아직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콜센터 직원들의 감정 노동 이거는 뭐 어제 오늘 네. 일이 아니죠. 안 보이니까 그냥 걸어놓고 막말하는 이런 거거든요. 네. 예, 정말 그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이제 분풀이를 하듯이 네. 전화를 해서 막 욕설을 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내용을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콜센터 직원분들 사실 감정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매뉴얼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건이 또 이게 다가 아니죠. 더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 카드회사 콜센터 직원들한테는 악몽 같은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요. 어떤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욕설도 하고 성희롱도 하고 뭐 계속 저렇게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몇몇은 이 성희롱 이런 것 때문에 퇴사도 했다고 나중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그런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정도면 해당 카드 회사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카드 회사가 이제 본인의 직원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눈 감고 있을 수 없죠. 네.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요. 바로 이 남성은 경찰에 입건이 됐고 그리고 명예훼손, 뭐 모욕 그리고 뭐 폭언 이런 혐의들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 모욕죄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당한 피해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모욕죄 사건 한번 볼게요. 2번 보시면 정신적 피해도 상해죄.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상해죄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보통 우리가 상해죄라고 하면 누군가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딘가를 이제 다칠 정도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모욕이 계속적으로 이제 있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 심각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6개월 정도 동안 치료를 받아야만 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 특히 이런 일이 직장에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업무상 재해로까지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연에서는요, 직장 내에서 3월부터 8월까지 너는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6개월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모욕뿐만이 아니라 그 모욕이 장기간으로 더해져서 이제 완전 고통스러운 그런 신체상의 상해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그게 왜 폭행죄도 네. 진단서 떼 이러면 뭐 3주 진단 뭐 몇 주 진단 나오잖아요. 이거는 6개월 진단이 나왔으니까. 판례가 바뀐 거죠. 원래 같으면 신체 접촉이 없었으면 상해가 성립하지 않고 상해는 질병이 발생하고 생리적 기능이 훼손이 돼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접촉이 없었으면 성립하지 않는데 네. 지금처럼 폭언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신적으로 어떤 질병이 일어났다면 상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속 폭언을 해서 상사 직원이 부하 직원한테 욕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징역 8개월, 뭐 사과 같은 것도 전혀 안 했습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요. 사회봉사 80시간까지 명령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장기간의 지속된 모욕으로 인해서 이런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례는 또 있는데요. 상사가 6개월이 넘도록 나쁜 X, 더러운 X, 정말 그런 얘기를 직장에서 계속 얼굴을 대면하고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아침에 출근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를 모욕과 협박으로만 기소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거는 그릇된 위계 질서로 인해서 이제 생긴 한 개인의 엄청난 고통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서 상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 명심을 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 접촉이 없었으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데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는데 지금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정신적 진단을 받으면 그것 역시 입증만 한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뭐 이 직장 내에서 그런 폭언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게 법으로 이제 명시가 됐다는 그렇죠. 거네요. 판례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되는군요. 예. 자, 근로기준법 8조에도 뭐 그런 게 있어요.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뭐 폭행하거나 하지 못하게 돼 있고 이때는 막말이나 폭언 이런 것들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못하도록 법적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이런 모욕적인 언행들을 당하면은 그 면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뭐 창구가 통로가 마땅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요, 이 직장 내에서 직장 내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요, 이 사내 고충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사내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모욕이나 협박을 당한 것을 신고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말을 꺼내기조차 내 얼굴을 이제 대면하고 그 얘기를 아무리 다른 상사라고 하더라도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을 해주고 네. 불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명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뭐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민원을 고충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이메일로도 받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창구를 열어둬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접수 이후에는? 이 근로기준법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는 회사 사업주나 이 사업주 같은 경우는 장소를 좀 변경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뭐 병이 나거나 이러면 산재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상해죄에 해당한다 짚어봤고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모욕적인 행동. 그러니까 모욕적인 행동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주로는 이제 모욕적인 언행이 중요한 것인데, 이제 행동으로도 만약에 경멸감을 표현했거나 모욕감, 수치심을 주었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웃 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이 둘 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웃 간에 다투다가 손가락 하나를 딱 들면서 내가 너 요만할 때부터 봤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툼 중에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일방은 굉장히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그걸 또 주변에서 본 이제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모욕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말로 하는 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 신체적 동작도 모욕죄 될 수 있어요. 손에 나머지 손가락은 접고 중간 손가락을 했어요. 네. 이게 모욕의 행동이잖아요. 이것도 언사는 아닌 행동에 의한 모욕죄가 성립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 욕할 때 흔히 하는 그거요?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그걸로도 모욕죄가 된다고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두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이런 행동도 모욕감을 준다고 그래요? 해서 모욕죄로 주먹 쥐는 인정이 것도.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직접 때리면 폭행죄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라도 모욕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모욕죄가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방금 뭐 짚어봤던 사례들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가족들 간에 서로 뭐 모욕죄로 신고한 뭐 그런 경우가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기사로 봤는데 한 아들이 이제 40억 로또에 당첨이 네.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뭐 내가 더 가지냐, 네가 더 가지냐 이렇게 싸움이 났는데 이때 이 아들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우리 폐륜 아들을 고소합니다. 하면서 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아들이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맞고소를.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황당하네 이거. 네, 커다란 피켓을 들고 양산 시청 앞에 서 있는 한 여성분이 보이죠? 피켓에는 엄마를 버리고 엄마를 고발한 아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와. 이 70대 할머니가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로또 1등에 당첨된 아들 때문인데요. 야. 아들이 40억 원에 달하는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함께 살던 어머니 요청을 뿌리쳤다고 합니다. 네. 네, 가족들의 인터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엉뚱해 죽겠어요. 나 아들한테 할 말도 없고요. 그냥 잘 살아라 그래서. 부모는 자식 효도할 때까지 안 기다려줘요. 먼저 돌아가신다고. 그 바람만 잡고 싶어요. 사시는데. 네, 가족들은 뭐 원통하다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현재 아들은 어머니를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모욕죄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일단 혐의 자체만으로 보면 이제 우리 아들을 고발합니다라고 하면서 고소합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 로또 당첨이 됐는데 어떻고 이런 얘기가 있으면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 뭐 비정한 아들이다 막 이렇게 아들의 인격을 이제 폄훼할 수 있는 그런 모욕을 할 경우엔 모욕죄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죄에 앞서서 먼저 부모를 고소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형사소송법상에는 그 직계 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그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모욕죄는 가족 간에도 또 고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는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예적인 부분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또 그런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는 모욕죄로 만약에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그 모욕죄의 혐의는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이제 4억도 아니고 40억인데 이 당첨금을 좀
나눠주시지.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아드님 진짜? 근데 어쨌든 이걸 법적으로 봤을 때는 복권 당첨금은 복권 당첨자의 몫이니까. 맞아요. 그걸 뭐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 복권 당첨금 자체가 당첨 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뭐 네.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돈을 주면서 뭐 선물로 주면서 뭐 만약 당첨되면 내 반은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다 그러면 약속을 하고 나중에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약정이 없다면 당첨된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든 누구든 이것을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약속할 때 그 녹음하셔야 돼요. 저희 그거 배웠잖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뭔 얘기를 하면 다 녹음을 한다고.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4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지. 4번째는 인터넷 악플러입니다. 아, 이거는 뭐 가장 문제예요. 최근에 이 악플러들은. 네. 네, 사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 모르고 하시는 소리세요. 네. 아유, 그렇지. 눈가가 촉촉해지네요. 아니, 악플이 진짜 이게 너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네. 그 소문으로 그 신문에 그 기사가 나면 그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악플러들이 그냥 뭐 전국에서 몰리나 봐요. 그래서 악플 엄청나다는데 이것처럼 정신적인 고통이 큰 게 없어요.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고. 맞아요. 절대 모르죠. 맞아요. 흔히 생각하시기에는 인터넷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 10대가 악플을 많이 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선풀 운동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서 오히려 10대들 사이에서 악플러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오히려 중장년층 그래요? 이제 야, 의외네. 선에서 악플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들었어요. 이제 시니어 악플러라고 하는데 이런 시니어 악플러들한테 시달리는 이제 공인분들이 이제 고소를 하는 사건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뭐 그냥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밉고 싫다는 이유로 이제 수위를 넘나드는 그 댓글을 단 게 이제 화근이 됐는데요. 사실 한 배우는 너무 이 쓸데없는 루머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서 이분을 찾은 거죠, 악플러를. 네. 그랬더니 40대 중반의 아주머니셨어요. 그래서 매니저분이 왜 그러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냥 얄미웠다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네. 악플러들 참 많죠. 근데 진짜 시니어 악플러들 꽤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그냥 소박하게 살던 사람이 악플을 달다가 이 검거되거나 처벌받은 사건가 있는데 자신의 동네에 병원장이 있는데 이 병원장이 기부도 하고 잘하는데 병원장 항상 그 댓글을 달면서 횡령도 하고 룸사롱도 다니고 돈 세탁도 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습관적으로 글을 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고소가 돼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기억도 못해요. 내가 이런 걸 썼는지. 근데 습관적으로 이 글이 오면 댓글 달고 악플을 달았는데 결국은 반성을 하고 합의하고자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선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시니 악플러도 벌금형을 처벌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화풀이를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대상을 정해놓고. 분노를요. 내가 숨어 있거든. 그러니까 숨어 있는 상태에서 가면을 쓰고 막 하는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처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또 정신적인 고통했다는 위자료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또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댓글도 댓글이지만 사실 억울하거나 좀 사실이 아닌데 막 악플이 달릴 때는 화도 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그 댓글을 유발하는 악플을 유발하는 그 기사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SNS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어플을 쓴 셀카를 올렸는데 기사 제목이 김영희 치명적인 외모.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죽으란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달린 댓글이 그냥 얘 치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셀카를 올린 제 잘못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근데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아예 써버리는 이런 기사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일단은 아까처럼 치명적인 외모, 이거는 모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시하거나 거짓을 적시했을 때 또 그것이 인터넷 기사라서 정보통신망에 이제 올라가서 굉장히 파급력이 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내용을 이제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굉장히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 악플들을 또 다시 달아요. 댓글을 달면서. 근데 이런 댓글을 사실은 관심병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전문가인 행세예요. 나도 이 부분을 아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데 이 사람 잘 아는데
다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관심을 받기 위해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런 글을 달고 댓글을 그렇게 다는 것도 나중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기 이렇게 그 직접 얼굴 안 보고 요즘에 그 SNS나 그 단체 그 채팅방에서도 네. 모욕을 많이 이렇게 받잖아요. 이럴 때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인격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는지 이게 중요한데요. 최근에 그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채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어요. 이 남성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이 단체 대화방에서 이렇게 모욕을 이렇게 받았을 때, 네. 뭐 어떻게 그럼 이 사람들 그 고소하려면 어떻게 뭐 준비를 해야 되나요? 녹음은 할 이유가 없죠. 네. 이거는 이제 단체 그 채팅방을 캡처를 해야 됩니다. 아. 이 증거는 뭐 100%입니다. 네. 그게 뭐 사라지지도 네. 않을 뿐더러 네. 이 증거를 capture를 해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성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히려 SNS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은 이 저 증거가 명확한 명확합니다. 거예요. 확실하구나. 변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캡처하면 되니까. 네. 지나가면서 툭 던지고 네. 이게 또 지나가면서 툭 던지고 계속 이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이 좀 힘든 거죠. 다만 그 채팅창 같은 경우에는 원본 채팅도 나가게 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맞아요. 예. 요즘에는 조작도 가능하거든요. 네. 뭐 저 모욕죄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아마 저 듣기에 따라서는 그건 뭐 지나치면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나쁜 사람 불변의 법칙이라고요. 나쁜 사람이 하나가 지나가면 또 와. 그래서 계속 나쁜 사람이 와고 당하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가 그동안 꽤 오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법이 나서서 모욕죄로도 처벌을 해주고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해줍니다. 너무 심각하다면 용기를 내서 한번 법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분쟁,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본 적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 그게 부모님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남은 재산을 가지고 그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가족끼리 왜 이래? 참 안 싸우면 좀 안 되겠니? 오늘은 상속 분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 얼마 전에 한진그룹 난매난 사건들 많이들 좀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조원태 회장이 회장직을 물려받았는데 아버지의 재산과 또 경영권을 둘러싸고 누나와 남동생의 그야말로 난매난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로 봤는데 상속 문제랑 또 이사직 문제로 또 둘이 의견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공개했던 내용이지요. 동생인 조원태 회장이 가족들이 잘 협력해서 이끌어 나가라라고 이제 아버지가 유훈을 남겼는데 이 유훈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동생에게 경영권을 건 지분 대결에 나선 것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돈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일들이 네. 많이 생겨요. 조원태 회장이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네. 또 뿅도 깨지고 아유, 뭐 참. 이 보도가 된 적, 소동이 있었다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이유 자체가 그겁니다. 이 조연아 누나죠. 이 부사장이 어머니가 조연아 부사장 편을 들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임기가 3월 달에 사내이사가 만료되기 네. 때문에 새롭게 이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만약 혹시 주총에서 어머니가 누나 편을 든다면 자신의 어떤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어머니하고 다툼을 하다가 싸웠다고 하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한진그룹은 상속세에 관해서도 국세청과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속세와 가산세 등 총 852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에 대해서 불복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 상속 분쟁이 근데 그 저희가 무슨 재벌가의 예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굳이 재벌뿐이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상속에 대해서는 이게 빚도 상속이 되고 막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벗어날 수가 없는 건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이 다툰다.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불효거든요? 왜 자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상속 문제로 동생과 싸우다가 불꽃쇼는 마지막 선물로 이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이 사는 건물에 시너를 뿌렸다고 합니다. 네. 이러다 큰 사고 났으면 어쩌려고 또 그런데. 이 해당 남성이 처벌을 받았죠. 네, 처벌받죠. 이 목적 자체가 뭐 상속 분쟁이든 뭐든지 간에 불을 내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주건조를 방화 목적 예비죄입니다. 불이 다 나진 않았어요.
징역 1년이 선고됐고요. 이게 뭐 상속이든 다른 이유든 뭐 하든 간에 불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도대체 상속 분쟁이 뭐길래 본인이 살던 집에 이렇게 불까지 내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가정에서의 상속 분쟁이 이제 10년 동안 6배나 급증을 해서 굉장히 많아진 추세입니다.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소송을 할 때도 있는데요. 2016년에는 1233건, 2017년에는 1403건, 2018년에는 1710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상속 분쟁이 참 서글플 때가 좀 많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뭐 재산을 두고 수년간 소송을 벌이다가 남성이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하고 다른 가족과 의절을 했고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또 가족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보호자 동의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사는 데는 연을 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뭐 사실 연락하기 어려운데 겨우겨우 또 연락을 하고 또 다음에 이 수술 다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연락을 끊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가족이 상속 분쟁으로 다투게 되면 이제 법원을 가기 전부터도 부모 자식 간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이제 우리의 연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적이 돼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상속 소송 같은 경우에 나중에 다 재산을 조회해서 어느 정도 협의점이 찾아졌을 때 법원에서 조정 절차로 회부를 하는데요. 이럴 때 정말 500만 원, 300만 원을 가지고도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되냐? 그냥 3심까지 가더라도 나는 판결을 내려달라.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싸우는 금액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상속 분쟁.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연으로 몇 가지 좀 짚어본다면. 제가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가족끼리 왜 이래? 첫 번째 상속 분쟁 사연입니다. 먼저 뭐뭐뭐 때문에 나타난 어머니. 뭐 때문에 나타나셨을까요? 돈 때문인데 뭐뭐뭐라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해라 이건데. 세 글자. 세 글자요? 저는 뭐 뭐뭐뭐 손주 이런 때문에 건 줄 나타난 알았는데. 어머니. 아이 보상금. 뭔가 일이 있어서 보상금? 보상금을 받으려고 나타난 거야. 다른 분은 애를 제대로 양육도 안 했으면서. 네. 그래도 비슷하게 맞추신 것 같은데. 비슷해요? 바로 보험금입니다. 네.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보험금 때문에 제가 나타난 사건을 어머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삼형제가 친어머니 상대로 친권 상실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정명 충돌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6억 원이 넘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어머니가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과거 삼형제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버려두고 가출한 어머니와 이혼했는데 그동안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다가 전 남편이 사망하자 이제 너희의 부모는 나다. 그 돈은 다 엄마 돈이야 라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친어머니라고 해도 이혼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못 받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상속 순위에서 1순위는 배우자하고 그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사고 전에 이미 이혼을 해서 배우자가 법적으로 아닌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우리 그림에서도 보면은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험금을 상속받게 될 텐데 자녀들이 그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어머니가 아직도 친권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보험금에 대한 이제 관리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집 나간 다음에 돌보지도 않았다가 보험금이 나오니까 뒤늦게 왔어요. 이건 뭐 그리고 또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면 그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배우자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면서 잠적했던 그 아내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스튜디오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 교통사고 역주행으로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이제 꽃다운 신부가 사망하셨어요. 근데 20년간 아예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딸이 죽었으니 그 보험금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이 친딸을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키워주고 가족같이 보살폈던 고모들과 친모하고 지금 소송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뭐 평소에 얼굴 한번 안 비추다가 보험금 생기니까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뭐 이런 경우 너무 황당한데요. 이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건 없나요? 우리 법에 상속 결격 사유 같은 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기 상속 받아야 되는데 살해하거나 뭐 살해하려고 했거나 이런 것들은 규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특히 부모가 자식이나 네. 가족들을, 이건 상속 결격 사유로 부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권자가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 그게 상속 결격 사유가 이게 법적으로 안 돼 있는 네. 거예요? 네. 이거 그건 정말 좀 사회적으로 좀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 같아요. 법 좀 만들어야 되겠네, 그거. 네,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어떤 내용이죠? 네, 가족끼리 왜 이래 두 번째 사연입니다. 000이 상속된다면, 네, 무엇일까요? 000이. 000 000? 상속된다면? 000이 상속된다면. 이거는 뭐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나쁠 것 뭐 같은데. 된다면이니까. 000이 상속된다면? 네, 세 글자. 세 글자? 힌트 없어요? 네? 힌트 조금만. 힌트? 이것도 이게 그거다. 아, 돈인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요?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달라요. 정답은 수억 원의 빚. 그래. 네, 수억 원. 네. 빚, 수억 수억 대 대. 빚이 상속된다면. 아니, 이거를 또 동그라미 하나만 해야지. 빚이 이래야 우리가 맞추지. 땡땡. 심지어 땡땡땡도 아니야. 수억대. 그래, 아니, 빚이 무슨 수억 원. 수억 원만 빚이 있어요? 몇백만 원도 있는 거고. 매덕도 자, 있고. 제가 그냥 빚이면 맞췄을 텐데. 사연을 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보름 전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자 각종 채무가 나왔는데요. 경기가 나빠지며 사업이 어려운 줄만 알았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여동생과 상의해 상속 포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지인이 저의 딸에게 빚이 상속된다고 하는데요. 빚까지 자녀에게 상속되는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답답하네요. 네. 빚이 아니, 상속이 되니까. 저기 상속 포기했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끝난 거 아닙니까? 빚도 상속이 되고 재산도 상속이 됩니다. 근데 너무나 빚이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상속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가 있는데 네. 1순위는 직계 비속이고요. 2순위는 뭐 존속, 네. 형제 자매, 사촌까지 되는데 위에서 포기를 하면 밑순위로 내 떨어집니다. 네. 이 사연도 맞아요. 만약 내가 포기하면 또 밑에 딸한테 갔어. 손자녀도 갈 수도 있고 손자녀도 포기하면 희한하네. 사촌, 길게는 사촌까지 갈 수 있기 아니, 근데 때문에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동으로 다 포기를 해줘야지. 법적으로 이걸 모르면 큰 어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포기하면 안 희한하다, 되는 법이. 거구나. 맞아. 아니, 자꾸 내려가는 흥분하지 마세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를 내실 게 없고요. 이래서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뭐냐면요. 그 말 그대로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아버지에게 어떤 재산도 있고 빚도 있는데 나는 재산을 물려받은 범위 내에서만 빚을 승인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한정 승인이에요. 이 한정 승인은 아까 이제 이 사례자 어머니분의 이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 그러니까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상속 순위가 되는 거니까 보선에서 한정 승인을 하시면 네. 빚이 더 이상 내 손자녀들한테까지 내려갈 일이 없는 어우. 것이지요. 네. 제도가 그러니까 있네. 반드시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알려주고 포기해 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네. 포기를 하게 되면 계속 그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다가는 형제자매한테까지도 상속이 될 수 있으니까 한정 승인. 이러다 그거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고선에서 한정 승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제 또 확인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언제냐면 무진장 되는 게 아닙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상속 개시된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90일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상속 단순 승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빚까지 다 자기가 상속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긴데 문제는 이 상속 포기 이거를 뭐 주민센터라든지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각서 이런 걸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인은 한정 승인을 내가 받겠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신문 공고를 내야 되는데요. 이런 절차들이 좀 까다롭게 여겨지실 수 있지만 어차피 한정 승인 자체를 법원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법원 절차에다가 이제 심판 청구를 하면 절차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처럼 이제 그 채무 초과하는 것, 즉 빚이 너무 많다. 요거를 처음에 몰랐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걸 나중에 안때로부터도 3개월 이내에 이제 청구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타시던 차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 차를 어떻게 누가 타지도 못하고 계속 뭐 세금만 나오고 이러니까 폐차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정 승인을 하기 전에 폐차를 먼저 해서 아무리 작은 재산이지만 이제 처분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이 나중에 한정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분 이후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하셔야 하고 조금이라도 채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한정 승인을 바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 승인을 하기 전에는 그 재산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한정 승인이 완료된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도통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가장 뭐 확인하기 좋은 게 금융거래 내역이거든요.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도 들어갈 수가 있고 직접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한 사람, 이 사망한 사람의 예금도 있고요. 대출이나 증권, 보험,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또 연금 가입 정보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만큼의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금융거래 내역에서 안 보이는 게 있죠. 숨겨둔 땅. 네, 뭐 이런 건 부동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 이걸 통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전국에 혹시 가지고 계셨을 수 있는 부동산을 전부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땅 네. 찾기.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 가죠. 네, 가족끼리 왜 이래? 다음 상속 분쟁 사연인데요. 부모님이 전 재산을 어떻게 했길래 가족들이 난리가 났을까요? 전 어떻게 재산을 했길래 어떻게 난리가 하셨을까? 났어요. 잃었다. 사기를 당해서 잃어버렸다. 전 재산을 없어졌다? 직전에 막 쓰셨나? 뭐 편찮으신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없어졌으니까 네. 난리가 누구 났겠죠. 줬어? 어. 누구 줬어? 아니, 왜 이렇게 잘 맞추세요? 아, 누구 준 거예요? 전 재산을 기부를 기부. 하려고 하셨대요. 제가 사연을 네,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이 악화하여 2008년에 유언장을 쓴 노인입니다. 저의 꿈이었던 재산의 기부, 사회 환원을 썼는데요. 아파트는 아들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은행에 예치된 금융자산 중 50억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라고 썼습니다. 재산을 사회 환원하는 저의 꿈도 이루고 자녀들도 잘 따라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상속 분쟁에 불씨가 되어 자녀들이 소송을 낸 것인데요. 자녀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부모님이 물론 좋은 데 쓰시는 거는 저도 좋지만 네. 근데 자녀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죠. 이 부모님 뜻 좋죠. 좋지만 우리나라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님, 유언자의 뜻을 약간 제한하는 제도예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 제도는 아니고 우리나라하고 몇몇 나라밖에 없는 제도인데 이 유언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럴 수 일정 있죠. 부분은 꼭 몫으로 해주라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에 따르면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자신이 받을 몫의 2분의 1은 꼭 해주도록 돼 있어요. 유언을 암만 하더라도 네. 2분의 1을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다고 해도 내 후손들이 나의 뜻을 따라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대화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큰 뜻에 대해서 자녀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러한 취지를 물려받아서 정말 부모가 가졌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충분한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도 뭔가 이게 잘 안 통해요. 네. 그러면 차라리 아예 유류분만큼의 몫을 먼저 증여를 하고 나머지 기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뜻으로 기부를 했는데 나중에 그 재단이나 기부한 곳에 대해서 자녀들이 소송을 걸면 그것만큼 참 난처한 일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화가 가장 우선이고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미리미리 대화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네. 자, 그래서 가족끼리 왜 이래? 마지막이거든요. 네, 마지막. 네. 가족끼리 왜 이래? 바로 이복 동생의 상속 주장입니다. 이복 동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면 상속을 주장한다 뭐 네, 이런 네, 거예요? 네. 네, 한번 일단 뜯어볼게요. 제가 이번 사연은 제가 퀴즈로 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하신 사례인데요. 사례자인 언니는
새 결혼을 한 어머니가 미워 가출했고 그 때문에 20년 넘게 어머니와도 헤어져 살았는데요. 그렇게 남남처럼 살던 도중 어느 날 자신의 친모와 새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했고 이복 동생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복 동생이 미웠던 언니는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사고로 살해자인 언니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복 동생이 나타나서 언니의 마음과 다르게 상속을 주장한 것인데요.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 과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 어려워. 근데 또 이게 20년 넘게 연락도 끊고 살았으면 맞아. 거의 남처럼 돼버린 건데. 남이, 네. 그렇죠. 상속 때문에 또 찾아왔다. 사실 아버지가 같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같아서 좀 상속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렇죠.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갖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뿐만 아니라 네. 어머니가 갖고 아버지가 다른 경우 둘 다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이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 수익자, 보험을 받을 사람을 기재를 안 해놓으면 당연히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법정 상속인이 보험 수익을 받는 사람 돼 있는데 이성 동복이라고 그러죠.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거죠. 이 두 사람 이성 동복 형제지간이었는데 문제는 자신이 기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으로 형제한테 가도록 돼 있는데 너무 미웠지만 결국은 법대로 친계든 모계든 뭐 부계든 상관없이 형제면 당연히 상속 법정 상속이 될 수 있다고 봐가지고 이성 동복 형제한테도 상속이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예전에는 딱 그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 주변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 저 친한 동생인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새어머니도 자녀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또 동갑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쪽 그 새어머니의 자녀들에게 가게도 차려주고 등록금도 내주고 근데 저 친한 동생한테는 아무런 지원을 안 해주시고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이도 안 좋아요, 자녀들끼리. 그래서 나중에 이 상속 분쟁을 미리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아유, 네. 벌써부터 걱정하네요. 네. 네. 아, 정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좀 이런 거를 딱 철저하게 해결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유언장 같은 걸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아. 유언 방식이 5가지 정도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자필 방식이나 공증서 방식인데 자필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는 연월일 하고 주소 같은 것들 또 서명 날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유언이 성립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서 상속 분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모욕죄, 명예훼손 그리고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 등 해서 법률 상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볼까요?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 먼저 보시죠. 자가용 비행기 모습이었죠? 아까 네. 이렇게 공중에 뜬 거. 근데 정말 차 꽉 막히는데 약속 시간 막 다가오고 이러면요. 내 차가 싹 올라가서 쭉 가는 상상을 해보곤 하는데 네. 그게 된다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 뭐 그림 그리기 대회 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항상 꼭 그렸었거든요. 이게 또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네, 지난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를 공개했습니다. 네, 영상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비행체가 수직으로 이착륙해서 도심을 날아다니는 건데요. 네, 국내 자동차 기업에서 선보인 이 교통수단은 자동차도 비행기도 아닌 미래형 교통수단으로서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가 없이 하늘 위의 정거장을 이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직접 탑승한 우리 기자분의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직접 이렇게 에어택시를 타봤는데요. 택시보다는 비행기에 좀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이렇게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요. 도착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려줍니다.
야, 저런 건 예전에 SF 영화, 공상과학 만화 이런 데서 봤던 건데 네. 그게 이제 실현의 단계에 와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한데 교통체증 걱정 같은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이루어진다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보신 그 에어택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명까지 동시에 네. 탑승을 하고 하늘을 날 수가 있고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 수직과 이착륙 을 하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길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헬리콥터의 원리를 이용해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런 형태입니다. 거기다가 또 수직 이착륙 시에 그 생길 수 있는 그 소음 같은 거, 뭐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그 소음도 그 최근에 발달된 그 드론 기술을 통해서 프로펠러의 소음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형 트럭 절반 정도의 소음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도심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네, 최고 시속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또 굉장한데요. 최고 시속이 무려 321km까지로 해서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KTX를 타고 우리가 직선 도로로 직선 방향으로 도심을 날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상상만 해도 저는 벌써부터 좀 설레는 것 같은데 언제쯤에 그러면 이렇게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브랜드에서는 2029년에서 30년 요 사이가 되면은 지금의 기체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국에서 상용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인 자율 택시, 무인 자율 비행 택시로 운영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거리를 이용하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거리 대중교통으로서 그 도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런 어떤 그 정류장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서 건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차 막히는 게 뭐 역시 도심이니까.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이런 하늘을 나는 택시들이 막 있으면 하늘을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되나? 이쪽 방향 이게 문제겠어요. 네. 질서 있게 가야 되는데 막 오다가 큰일 나는 일도 생길 텐데 그런 법령 제정 같은 것도 이제 또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여기서는 이런 하늘을 나는 택시 외에도 무슨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신기종 차량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매년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이 CES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IT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매해년마다 그 신기술, 신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선보여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몇 년 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런 자동차가 이번에 나왔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인용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높이가 좀 높기 때문에 안에서 저렇게 헬스도 하고 연습실도 이용도 하고 사적인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운전석에 앉아서 하거나 또는 서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기만 하면 음악을 바꿀 수도 있고 조종을 할 수도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자동차의 모습이 그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듭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영화 백투더퓨처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관련 영상을 한번 확인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이거예요? 예, 많이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로 갈 수가 저건 미래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도 가고. 저 차량 같은 경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드로리안이라는 차인데요. 저 차량을 그 미국의 한 대학 연구진에서 자율주행차로 34년 만에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기존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장애물을 피하거나 도로를 따라가는 정도의 그런 수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리프트를 막 하고 이래서 그 운전자가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 운전자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이렇게 운전대를 놔도요, 주변 차량과 차선을 모두 인식하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꼭 전방을 주시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이렇게 핸들을 놓고 아무 동작도 취하지 않고 차를 타고 있다는 게 영 불안할 것 같은데. 사고 나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많이 하시고 이러시는데 심지어 뭐 차 안에서 뭐 같이 팔씨름을 하신다든가 또는 뭐 체스를 둔다든가 또 뭐 주무시기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안전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을까요? 지금 앞서 보신 영상 같은 경우 저희가 그 드리프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술들은 일반 운전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차임에도 불구하고 카레이서급의 어떤 기술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게 확보가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 가능한 이런 자율주행차가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게 이렇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어요? 현재 단계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전방 추돌을 방지하는 정도, 네. 뭐 이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또 이제 뭐 이 설 연휴가 되는데 네. 멀리 가시는 분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또 주의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스스로 자동차가 거리를 조절해서 브레이크도 밟고 악셀레이터도 밟는 이런 기술 정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영상 보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보시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보시면 운전을 하다가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스스로 제동을 하고요. 예. 또 다시 거리가 또 좁아지면 다시 또 거리를 벌려서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장치입니다. 아, 저거는 요즘 차에 장착이 돼 있어요. 네, 저도 맞습니다. 저 차 타봤어요. 네네, 그렇죠. 정말요? 편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알아서 멈추기도 하고 차선도 그렇게 돼 지키고 있어요. 네. 명절에 정말 필요한 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기술이 장착이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져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네. 해제가 되거나 네. 뭐 이렇게 운전자의 주의를 계속 요하는 이런 장치로 지금 돼 있죠. 네. 요즘에 또 주차도 알아서 하는 게 있던데. 네, 주차도 주차예요?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네. 영상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람이 지금 차에서 내렸어요. 네. 네, 내리고 리모컨으로만 주차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주차장을 찾아가서 주차 자리를 찾고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똑똑하네. 예, 저게 이제 내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장소까지 다시 오는 기능도 있습니다. 온다고 내가 있는 대로 와요, 차가. GPS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장소까지 다시 오는 기능도 저거 옛날에 있습니다.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기억하시죠? 네네. 거기서 그게 왔거든. 네네. 저기에 사람이 주차를 없다는 게 저렇게 믿기지가 않아요. 네네. 와, 대단한데요? 각종 신기하다. 센서를 통해서 이제 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자율주행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네. 주차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시기 때문에 네. 개발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영상 하나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네네. 예. 이번에는 그 차선 변경하는 거. 네. 차선이요. 이 초보 운전자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또 차선 변경인데요. 네. 예, 차선도 이렇게 변경을 됩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뒷차와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차선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것이죠. 와, 정말 신기한데요? 야, 그래서 지금 저런 건 다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운전자는 차 안에서 음료수를 마신다든가 동승자와 뭐 편하게 담소를 나누신다든지 또는 자유롭게 이렇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자동차의 진화가 놀랍습니다, 정말. 예, 보시면서 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아이고, 다음 주가 설이네.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한 주의 시작 더 힘차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